한국 소설로서는 이례적으로 1억 4천만 원의 엄청난 계약금을 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기록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짜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싱가포르에서 했었고 우리 문학이 이렇게 사랑을 받다니 이러면서 진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요. 한국 책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시안의 점심 약속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만났었죠. 네이버 메인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시안의 점심 약속 시즌1 때는 시즌1이란 자각은 없었지만 그걸 계속 하다가 그러면서 점심 한 끼를 나누듯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또 우리 문화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얘기했고요. 책 그리고 경제, 조직이나 커리어, 문화까지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같이 재밌게 나누어 보았어요. 그때 점심 약속이 잠시 멈췄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잠시 멈췄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즌2는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시즌1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꼭 한국의라고 하면 너무 제한되니까 그 외국까지 다 해서 그 정말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말이 꼭 실현이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사이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우리가 가볍게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AI가 또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로 가지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계속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심 한 끼처럼 부담 없지만 그렇지만 또 듣고 나면 아주 든든한 이야기 그리고 커피 한 잔처럼 가볍게 시작하지만 아주 오래 남는 이야기 이시안의 점심 약속 시즌2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K-드라마, K-팝, K-웹툰에 이어 이제 K-힐링 판타지 소설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장악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윤정은 작가십니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라는 책이요. 국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22개국 수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거는 펭귄 랜덤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 소설로서는 이례적으로 1억 4천만 원의 엄청난 계약금을 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기록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도서전 이런 곳에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국의 K소설을 알리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힐링 판타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시려고 모셨습니다. K힐링 판타지의 가능성, 세계적인 독자들이 왜 지금 한국의 위로 서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윤정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정은 작가님 얼마 전에 멕시코에 다녀오셨죠? 네네. 멕시코의 산미겔 데 아옌데 국제도서전에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은? 진짜 멕시코와 사랑에 빠져버릴 만큼 굉장히 좋았어요. 축제 같았고 산미겔 데 아인데 도서관의 한국이 주빈국이어서 거기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주셨고 문화원에서 초청을 해주셨고 멕시코 시티에서 북토크를 한번 하고 도서전에서 북토크를 한번 하고 이제 총 2번의 북토크와 한 5번, 6번의 이제 미디어 인터뷰와 사인회를 하고 왔죠. 와, 아니 멕시코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듣기엔 낯설지 않지만 가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멕시코 시티도 아니고 산미겔 데 아옌데 여기가 또 북미 지역에선 휴양지 같은 은퇴자들의 도시로 유명한 되게 날씨도 좋고 좋은 데잖아요. 그런 데서 도서전을 하는데 한국 작가를 초청했다. 이거 굉장히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도시여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딱 이제 그 멕시코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총 모든 스태프들과 다 함께 딱 그 산미길에 도착을 해서 제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온 도시 전체가 연핑크 느낌이에요. 연핑크 느낌의 이제 성당이 중심에 있어서 그 성당에서 이제 일정한 시간마다 땡땡땡 종이 울리고 그 성당 앞에서 사물놀이도 하고 국악 공연도 하고 한국이 주빈국이라서 네, 한국 하고. 관련
행사들을 하고 또 멕시코 관련 행사들도 하시고 음. 작가분들도 오시고 또 저희 북토크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마치 축제와 영화의 현장에서 같이 우리가 책 얘기를 즐기는 느낌이었고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통역으로 북토크가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독자분들처럼 같은 그 눈시울을 붉혀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 아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래 전에 이상형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멕시코를 다녀온 뒤로는 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이상형이 바뀌었죠. 멕시코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네, 끼치긴 했는데 아 진짜 저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가보고 싶네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도 여기서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현재. 네. 산미겔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니까. 네, 산미겔은 여기는 작은 아니죠. 도시여서 그 멕시코 현지 스태프들도 산미겔을 가보기 어려운 도시라고 해요. 이제 거리가 꽤 머니까. 아휴, 저 언제 가보겠습니까? 저는 곧 이시안 점심에서 촬영하시러. 이시안의 점심 약속 특집을 산미겔에서. 네네네. 그건 힘들 것 같고 그 산미구엘 맥주를 먹으면서 그냥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데도 가보셨잖아요. 네. 그 전에도 싱가포르도 갔다 오셨고 폴란드도 갔다 오셨고 이런 맞아요. 초청 받으셔서 북토크를 하셨는데 그게 뭐 공간적인 이동도 있지만 시간적인 이동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년 전, 1년 전 이런 아, 식으로. 맞아요. 그 시간에 따라서 혹시 예전에 처음 갔을 때랑 지금 갔을 때랑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첫 해외 북토크가 미국이었어요. 네. 다른 책으로 미국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골드 밤 세탁소가 나오고 나서 싱가포르에 갔었어요. 그때는 마냥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아시아권 독자분들이신데 또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저희 번역가 샤나탄님이랑 같이 북토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북토크에서 사람은 싱가포르 키노쿠니아의 캐서린이라는 직원이에요. 아, 키노쿠니아 그 일본풍의 서점이죠. 네, 글로벌 체인인데 네. 그 키노쿠니아의 캐서린이라는 분이 이제 한국 소설을 좋아하셔서 메리고드 밤 세탁소 한글판으로 보시고 작은 노트를 이만한 작은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영어로 막 진짜 빼곡하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림도 그리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걸 보여주셨고 또 그거를 이제 펭귄 램던 하우스의 제인 로슨한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런던 도서관에 나온 메리고드 밤 세탁소를 만나서 이게 이렇게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캐서린을 만났을 때 캐서린이 적어준 그 노트들을 보니까 굉장히 뭉클했던 게 이제 제가 제 책이 뛰어나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한국 작가분들 책이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문학 중에서도 일본 문학, 한국 문학 이렇게 또 부각되는 시점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아 진짜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싱가포르에서 했었고 네. 바르샤바 국제 도서전에 작년에 초청이 됐었어요. 그 작년에 이제 주빈국이었었는데 폴란드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그 도서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가득 모인 분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한국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문학이 이렇게 사랑을 받다니 이러면서 진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또 올해 또 멕시코에 갔더니 이제 한국이 주빈국이다 보니 그런 제 행사 말고도 사물놀이도 하고 국악도 네.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한국 문화 그리고 이제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화 체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줄이 그 앞에 삥 둘러서서 그런 걸 보니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웠지. 그리고 뭔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진짜로 그 K 문화라는 게 진짜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리고 향유하고 있구나가 맞아요. 그 눈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일단 멕시코에서는 K-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K-팝 댄스 챌린지도 매주 광장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문화, 뭐 책이라던가 이런 식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윤정은 작가님이 그 운때도 되게 잘 맞았네요. 요때 또 해외 진출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사석에서는 내 소설이 뛰어나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꾸 네. 모함을 하지 마세요. 약간 또 모함이 있어요. 재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K 소설이 또 다 잘 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K 소설에도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잘 되는 게 힐링 판타지라고 하죠. 힐링 픽션이라고 네.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힐판 네, 그러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픽션? 힐링 픽션 네.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런 장르 혹은 뭐 매지컬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매지컬 리얼리즘. 네, 이렇게 분류하시더라고요. 매지컬 리얼리즘은 남미의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마법적 사실주의. 마술적 사실주의.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힐링 픽션이라고 네.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더라고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엄마켓 소설 이렇게 분류하시기도 하고, 오. 그러니까 상업과 순수의 중간에 놓인 문학, 그래서 네. 못되게 읽히는 문학 이런 문학이라고 또 영미권에서는 표현하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마법적 사실주의가 뭐 100년의 고독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마법적인 요소 하나만 있고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이라든가 뭐 풍자라든가 사회의 어떤 리얼리즘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마법적 사실주의인데 한국도 힐링을 하려면 힐링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 좋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관계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 네, 사회 안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서 힐링으로 끌어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군요. 그래서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제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넣었을 때는 작가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넣었는데, 그것이 또 매지컬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아픔, 한국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 그걸 또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뭐 번아웃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열심히 산다던가 마음이 허하다던가 이런 감정은 통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야 정말 한국의 대표 장르가 됐구나라고 나가셔서 느껴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르 중에 하나다. 다른 장르는 그런데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한강 작가님 소설도 있고, 그거는 장르가 아니라 노벨상이죠. 그뭐 그건 상이고. 네. 정보라 작가님 책 같은 소설도 저주토끼 있고, 같은 거. 네, 박상영 작가님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소설도 있고, 과거에는 또 더 많은 한국 작가분들의 소설이 있었듯이 한국 문학의 하나의 분야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이거는 장르 자체가 한국의 이런 장르라고 해서 한국적인 장르라는 식으로 맞아요. 딱 그럴 수 인식이 있어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왜 한국만 힐링 픽션이 발달했냐, 왜 힐링 픽션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를 빠지지 않고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힐링 픽션 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게 불편한 편의점. 그 일본의 네, 일본 작가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네. 일본 작가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사실은 거의 제일 처음에 이런 비슷한 것의 맞아요. 시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본도 그런 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일본과 한국의 그런 좀 차이, 힐링 판타지, 힐링 소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읽기에는 일본 소설이 조금 더 잔잔한 일상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힐링 픽션에서는 나미야 자파점을 빼고 요즘에 또 많이 인기 있는 일본 책들을 보면, 한국 책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뜨거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열받고 열정적이고 뭐 그런 감정의 강도 차이, 그리고 표현의 차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국 힐링 픽션이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러면 K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문학도 비슷해요. 일본 드라마 잔잔 네, 좀 예쁘고 악인이 전혀 없고 네, 맞아요. 무슨 갈등도 이렇게 탁 이렇게 도개질하고 하죠. 딱 이렇게 수그리면 끝나고 막 이런 잔잔한 일본 드라마에 비해서 한국은 갈등이 좀 크고 심화되고 또 해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 폭도 많고,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도 많은 점이 좀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힐링 소설과의 차이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게 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감정에 또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가 이렇게 수출이 되면서 사실은 그 첫 번째로 펭귄 랜덤하우스? 네. 항상 헷갈려. 랜덤 펭귄 하우스. 펭귄 랜덤. 펭귄 맨 앞에 있어요. 왜 펭귄을 맨 앞에 넣었을까? 어쨌든 그래도 세계 출판 시장의 60%를 장악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요. 네.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또 거액의 사실은 그 전에 한강 작가님도 그렇게까지 못 받았는데 노벨상 노벨상 이후로는 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시죠. 그런데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큰 계약금을 받고서, 계약금이라는 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맞아요. 뜻이거든요. 그게 나오기 전에 이 정도까지 가치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한국 소설로는 펭귄이 선택한 첫 번째 소설이었어요. 게다가 첫 번째. 네. 아니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작품은 어떤 게 좋았어?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게 그 정도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봤을까요? 그 제가 제일로선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까? 네. 깨서린만 네네. 만난 적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책이 출간된 이후에 영미권 독자들의 메시지들 댓글들을 받아보면은 한국 독자분들 마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다. 마음이 많이 치유됐다. 이 책은 나의 영혼을 허그해 주었다. 이런 식의 이제 영미권 독자분들 반응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경 언어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도 마음을 터치해주는 것은 감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아마 매력적이지 않으셨나? 근데 제가 만나뵌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뭐가 좋으세요라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소설 주인공이 스스로 마법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작가적인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죠. 그 작가님이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독자들의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네, 많이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 받은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매번 북토크 갔다 올 때마다 울거든요. 그리고 네. DM이나 뭐 이메일이나 메시지 그런 것들 받을 때마다 아직도 매번 뭉클한데 기억에 남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브라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 되게 열정적이니까 표현도 열정적이어서 그렇죠. 막 되게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사랑해요 뭐 이런 식의 열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시고 이제 멕시코 분들은 멕시코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는 이제 출산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양육의 부담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강인한 어머니가 강인한 여성이 또 그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인데 저에게 이제 또 당신은 강인한 여성입니다. 이런 DM을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 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 이거 이 이메일 받고 울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이메일에 이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 종료가 된 성인이 된 분이 딸을 어른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이야기대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또 사진관에서 이 비슷한 에피소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끝낸 상황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또 막 눈물이 났고 최근에 이제 멕시코 다녀와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북토크를 갔었는데 중학생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가 이제 사인회를 할 때 남자 학생이 지금까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연로하신 어른분께서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소설이다 등등등 뭔가 이 책을 읽고 살기로 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게 진짜 마음에 많이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쓸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책을 쓰면 되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사회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빠르고 치열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왔지.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근데 이 반대쪽엔 또 이렇게 힐링 소설이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또 히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모순스럽기도 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작가님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탁소 관련해서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언급됐던 한국 문화가 말씀하신 그대로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그리고 세탁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사로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소개가 됐었어요. 그 모순이라기보다는 이런 사회니까 힐링 픽션이 발달했다라고 또 발달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위로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맞아요. 이런 문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이후에 세계인들이 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친 감정을 겪은 후에 힐링 픽션이 세계에 나갔을 때 이제 많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뒤로 이제 캐대언까지 나오면서 맞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쪽이 하나 있고 또 아예 즐거움. 깨부숴가지고 맞아요. 이것을 평화를 찾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쪽으로 가기도 맞아요. 했고 한국적인 것들이 뭐 사실 한국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소재로 했지만 세계적인 보편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요.
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한국적인 정서가 한국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렸다인 건데 네. 그 중에서도 한국적인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가족이나 관계, 후회에 대한 이야기. 사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그 메인 테마는 후회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정, 뭐 미안한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 중에 가장 외국 사람들이 요거는 정말 그 자기들처럼 받아들이는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하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힘들고는 다 같잖아요. 형태가 다르지.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만 꼽지는 않는 것 같고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그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대입시키거나 투영하셔서 거기서 또 위로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가장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세계인들은 하나같이 관계가 힘들다. 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족, 쉽지 않다. 네.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 직장 네. 한국에서도 정말 가족들 보면 꼭 말썽쟁이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그런 식의 관계.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맞아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어 하는 식으로 그 맞아요.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관계가 힘들어서 혼자 있으려고 또 비대면에서 혼자 틀어박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세계가 관계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왜 굳이 여기에 마법을 쓴 건가요? 처음 제가 구상할 때는 마법이 없었어요. 아, 네. 마법이 없고 그냥 제가 첫 구상이 마음 세탁소 얼룩을 지워드립니다. 딱 이 한 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어떻게 얼룩을 지워줄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 그럼 눈에 보이는 형태의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힘든 마음을 이렇게 빨아서 햇볕에 널어서 뽀송하게 만들어서 넣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단순하게 이제 심장 근처니까 깨끗한 하얀 티를 입고 얼룩이 이렇게 번지면 좋겠다. 그럼 이게 말이 되게 하려면은 마법적인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서 마법 한 스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법 능력이 엄청난 사람인데 뭐 스폰이나 환생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겨우 요걸로 마법을 쓰고 있다 이게 이따만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마법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힐링이 마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범한 오늘을 매일 똑같은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마법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여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만큼 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쓰면서 한 번도 안 했었죠. 이런 장르가 그러니까 어차피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해 이런 건 너무 뭐랄까 인과와 논리를 따지는 것 같고 이런 장르가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어떤 상처와 그 회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 장르가 가진 어떤 그 매력적인 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무도 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는. 다만 아직도 세계에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또 소설의 좋은 점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을 이 문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아직 한국을 궁금해하시거나 한국 문화가 궁금하시거나 힐링이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가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K 힐링 판타지 이 장르, 이 소설들이 한국적인 어떤 대표 장르로 계속 아니요. 나갈 수 있다.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장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쵸. 독자들의 니즈는 늘 변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의 니즈도 늘 변하고 그럼 힐링 판타지를 이제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자들은 이제 한국 소설 재밌네. 그러니까 원래 아시아 문학의 대표로 일본 문학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해외 독자분들이 아시아 문학은 일본 문학만 읽었는데 이제 제 책을 읽고 한국 문학도 더 읽고 싶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힐링 판타지, 힐링 픽션의 장점은 쉽게 읽히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국과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또 다른 다양한 분야의
하나의 한국의 소설을 궁금해하는 걸로 좀 확장될 것 같아요. 이것만이 대표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한국의 드라마가 엄청 킹덤 같은 드라마가 네. 히트를 하고 네. 한국 관심 있네 컨텐츠 이것저것 보다가 또 다른 장르 요즘에는 뭐 그 육권국 나오는 게 뭐죠 참교육 네네. 이런 것들 완전히 다른 네, 맞아요. 장르지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이어지듯이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양하게 IP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산업적으로 보자면 힐링 판타지 장르가 엄청 사실은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는 느끼는 것 이상으로 제가 보기엔 히트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책이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외국에 나가면 뭐 초청받아서 엄청나게 또 도서전에서 막 북토크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작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했잖아요. 네,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님도 네. 굉장히 많이 세계에서 사랑받고 계시고 휴남동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네. 황보름 작가님도 진짜 세계에서 많이 사랑받고 계시고 또 마지막 마음에 드리는 공중전화 이수연 작가님도 해외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 외에 또 여러분의 작가분들이 더 해외에서 사랑받고 계세요. 힐링 픽션을 쓴 작가분들만 이제 거론을 하면. 그러니까 한참 정말 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달러구트 같은 경우도 있었고 네, 맞아요. 이미 작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붐이구나 생각할 정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산업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완전히 네. 지났다가 아니라 아직 읽고 네. 있다. 이때 그럼 힐링 판타지를 빨리 하나 써가지고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소설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계발, 경제, 경영, 인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또 좋은 그런 책들은 공유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 인문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 또 교수님 책으로 네. 글로벌화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게 빠를까요? 아니면 빨리 소설을 쓰는 게 빠를까요? 두 개 다 해보시는 게. 네. 헷갈리긴 하는데 낚싯대를 여러 개 들어놓는 게 낫다. 네.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힐링 판타지 소설에 대한 어떤 집필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메리골드를 제가 메인 집필을 4년간 했거든요. 네. 하나의 세계관에서 살다 보니 이제 다른 소설도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단편 소설 작업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블랙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김푸문학상을 오랜만에 수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로 다음 작품을 힐링 판타지로 쓰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시 또 힐링 픽션을 좋은 기회에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메리골드 맘세탁소 자체가 나는 꼭 힐링 픽션 써야 돼라고 이제 막 했다기보다는 네. 이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은 마법 한 스푼이 필요해가 이제 저에게 먼저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작가는 시대의 몸살을 같이 앓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고 작가는 시대의 물결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쓸 계획이에요. 추천을 하자면 이 메리골드는 아무래도 좀 식물적인 이야기니까 결국 식물원까지 나왔고 네. 동물원 쪽으로 지금 늑구도 탈출하고 동물들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귀엽겠네요. 네,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극적이기도 하고 네, 팬더도 드라마틱하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 푸바오 얘기도 할 수 네, 있고 늑구처럼 탈출한 애도 있고 등등. 네. 하여튼 동물원 쪽으로 좀 추천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살짝 무시당한 느낌이긴 아닙니다. 한데요. 제가 어린이 거 쓸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K 힐링 판타지 소설의 뭐 선구자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해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멕시코에서 귀국을 했고 이번에 10월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서전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9월에 헝가리판이 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월에 또 헝가리 독자분들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 총 22개국에 네. 출간이 됐죠. 출간이 완벽하게 됐다기보다 이제 네. 계약이 됐죠. 계약이. 네, 이제 되고 있죠, 출간이 아직도. 그 22개국 네. 그러니까 출간된 것에 그 책은 받아 보셨어요? 다 못 받아봤어요, 아직. 그렇죠. 네, 그 많이는 한 반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네. 제 책도 사실 얼마 전에 러시아판이 계약이 된 게 있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참 걸려요.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한참 도대체 걸립니다. 전쟁 중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22개국에 나중에 쫙 늘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뿌듯하겠어요. 맞아요. 한 작년, 재작년에 이제 10개국 정도의 표지를 네.
이제 출판사에서 웹 작업을 해주셔서 딱 한 페이지가 된 게 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부럽다. 부러워. 22개국. 근데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보통 책 같은 경우가 이렇게 퍼질 때 시간이 걸리니까 네. 뭐 50개국, 60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뭐 좀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웹소설, 웹툰, 아. 또 드라마 이렇게 가는 어떤 코스들이 있잖아요. 기다립니다. 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제한이 없었구나. 제안들은 있었어요? 많으셨어요. 네. 그 드라마 에이전시, 네네. 그러니까 프로덕션들에서 제안들을 많으셨고 연극 제안들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성사되지는 못했고 외국 독자분들도 넷플릭스에 안 나오냐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고 한국 독자분도 진짜 많이 영상화 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한국 독자분은 가상 캐스팅 하셔가지고 그 인물 막 하시. 궁금하다. 그 네. 여자 주인공은 혹시 그 당시에 그분이 캐스팅하셨던 분이 고윤정 배우셨고요. 그 남자 배우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원하고 계시고 이제 저도 원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 주세요. 출판사로 연락 주세요. 윤정 배우 진짜 괜찮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집필하실 때는 그 주인공 이름이 지은인 게 사실 아이유를 생각하고 그거는 그런 게 있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네. 지은이라는 게 세계를 창조한 자라는 이름이 더 컸어요. 지은이. 네네. 그러니까 지은 자, 세계를 창조한 자, 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했었고 쓰면서 아이유 배우가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뭐 김태리 배우, 고윤정 배우님들 등등등, 신혜선 배우 등등등. 네. 또 근데 서로 다 너무 이미지가 다른데 그냥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네. 눈에 감정이 많은 배우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메리골드가 드라마화 OTT화 된다면 저분들 중에서 함께해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또 이제 보다 보면 또 아름다운 배우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가상 캐스팅 저도 해보죠. 네. 저는 이제 고윤정 배우를 밀겠습니다. 거기 한 표를 드리고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넷플릭스 관계자가 보고 계신다면 바로 연락을 좀 넷플릭스 정도는 돼야 하겠다 그런 그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넷플릭스 관계자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좋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연락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세계적인 어떤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서전도 많이 가서 계속 얘기하시고 일단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빵빵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뭐 테마파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책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소설을 위해서 크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이제 누구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세이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대하 역사 소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럴 때 사람은 왜 글을 써야 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 질문에 함께 답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윤정은 작가님이신데요. 윤정은 작가님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만 50만 부 이상을 파셨고요. 그 뒤로 후속작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 많이 우려먹었네요. 네, 메리골드 시리즈를 계속 내셨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2개국에 수출을 하셔서 지금 전 세계 K 힐링 판타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분은 자기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글쓰기에 대한 강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왜 써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과 같이 이 AI 시대에 도대체 사람은 왜 글을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글쓰기 강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작가님 자체가 이제 요즘에 글을 쓰시는 거 너무 바빴잖아요. 근데 글쓰기 강의 같은 건 예전에도 하셨고 종종 하고 계시죠? 올해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이제 메리골드 시리즈를 쓰느라고 집중하다 보니 글쓰기 강의를 못했고 작년에 이제 식물원 완결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안해주시는 글쓰기 강의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실 텐데 네, 맞아요. AI 시대에 사람이 굳이 글을 써야 될까 하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왜 이런 시대에 글쓰기가 여전히 필요한가요? 제가 어제 박창선 저자의 사람 냄새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분 되게 재밌게 글을 네. 쓰시는 아마 여러분 그 판교 사투리, 판교 사투리라고 뭐 넵 뭐 이런 게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처음 만드신 작가님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박창선 작가님 쓰신 사람 냄새라는 책이 이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 책에 따르면은 AI 시대가 왔지만은 사람이 초안을 써야 된다.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고 글쓰기가 더욱더 인간이 계속 글쓰기를 써야지 AI가 사람을 이기지 않고 어느 날 AI가 이렇게 몸체가 있는 존재가 되더라도 사람과 AI가 같이 살 거다라는 견해를 또 그 책에서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래 맞아.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초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정이라던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을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럴수록 더욱더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정한 수준을 평균적으로 만들잖아요 AI가. 네네. 그렇다면은 모두가 평균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대에 조금 더 사고하고 조금 더 글쓰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나의 경쟁력이 되고 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나의 몸값을 올리거나 포지셔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이라던가 이제 대형 미국의 기업에서도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인간, 스토리텔러를 채용하는 것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글을 쓰는 힘을 계속 길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AI한테 계속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죠. 생각하는 힘도 잃고 그러니까 네.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큰 장점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아름다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다움을 이제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을 잃게 되고 감정을 잃게 되면 마음이 힘들겠죠. 마음이 힘들면 인생이 힘들겠죠. 그래서 글을 써야겠죠. 갑자기 네. 철학적으로 갑자기 나가시는데 그중에서 저는 실패를 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인간이다 이런 게 사실 AI는 실패하긴 힘들죠. 네. 실패하진 않으니까. 실패가 가장 큰 오류잖아요. AI한테.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인간도 사실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근데 그 실패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밥 먹었는데 혀 뒤었어요. 다음날 또 뜨거운 밥 먹어요. 이러긴 하지만 어떤 네. 날은 후후 불기도 하잖아요. 네. 이것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AI 시대에 오히려 문장을 잘 만들어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러면 필요한 글쓰기 능력 자체로 보자면 아까 초고도 얘기하셨고 수정도 얘기하셨는데 초고를 만드는 능력 아니면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 수정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어느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다인데.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할 거면 그럼 내가 다 쓰지 뭐라고 하는데 AI와 같이 또 글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고 쓰는 능력이랑 판단하는 능력 그래요? 두 개가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AI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한 인간이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책 작업을 하다 보면은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주셔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저의 아이디어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할 때는 뭔가 소화되지 않아서 그런 진짜 마음을 울리는 글이 안 나오고 하지만 그 매끄럽게 짜인 기획이 좋기는 해요. 또 그 기획에 좀 기대고 싶긴 한데 제가 저의 아이디어로 작업을 할 때는 매끄럽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진실된 언어가 나와서 그것이 또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AI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의견만 믿고 이 친구의 어떤 역량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글이 다 비슷하고 알맹이가 맞아요, 없는 것 맞아요. 같고 사실 요즘에 뭐 일을 여러 군데 업체와 하다 보면은 AI로 이메일을 만져서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좀 더 정중한 어투라던가 네.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다만 제미나이가 대답했습니다라던가 챗 GPT가 대답했습니다를 좀 지우시고 보내면 어떨까? 그리고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별표 2개짜리 네, 딱딱 있는 거 뭐 누가 이거나 봐도 뭐 띵띵이라던가 네. 이거라던가 이런 걸 수정하고 보내시면 어떨까? 이것은 인간이 판단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네.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AI를 같이 많이 회사에서 쓰는 시대니까는 이 부분은 AI가 했습니다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터치가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판단해서 수정하는 능력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를 자신이 써야지 어떤 뭐 글이라던가 비즈니스에서 네.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남의 말 듣고 팔랑팔랑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주관이 네. 있기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고를 내가 쓰는 것은 내 인생의 철학과 주관을 투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 책을 또 많이 쓴 걸로 유명하기도 AI 한데 책도 쓰셨잖아요. AI 책도 많이 썼고 챗GPT. 네, 챗GPT 책을 한국에서 거의 처음 쓴 사람. 그쵸, 제목이 뭐였죠? GPT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네, 훌륭한 네, 책이었죠. 네. 이제 또 후속작 공동지능이 또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책을 빨리 쓴다. 실제로 빨리 쓰기도 하고 네, 얼마나 걸린다고 하면 깜짝 놀라니까 굉장히 빨리 쓰는 편인데 저도 4년 걸린 책이 하나 있어요. 뭐요? 그게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책인데요. 그걸 4년이나 쓰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 미래창이랑 네, 계약을 네, 했었는데 그때 뭐 직업 진로가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는 책이었거든요. 그거를 할 때는 쓸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근데 책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어느 시기를 놓치니까 6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이 일자리에 변화된 써야 되는데 그게 2018년 19년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 때문에 한참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좀 지고 다시 한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시 한 거니까 요때 확 죽어 있을 때 네네. 진짜 뭐 이걸 어떻게 다 채우나. 그럴 때 이제 편집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피해 다니다가 연락하면 안 받고 막 이러고 피해 다니다가 그 몇 년을 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김난도 교수님 출간 기념회 이런 거 트렌드 코리아 나왔을 네. 때 잡히셨군요.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자, 너 일로 와. 자, 이제 피할 수 없단다. 네, 다 이렇게 꿇고서 언제 쓸까? 그러니까 하다가 제가 사실 이렇다 그랬더니 편집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쓰고 싶은 게 넘쳐났을 땐 책이 잘 써지는데 그게 모자라면 아무리 해도 책이 안 나온다.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른 주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네. 그래도 되나요? 네. 진작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급하게 잡은 게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그래서 유튜브 책을 그거 자체는 이제 좀 짧게 썼지만 빨리 썼지만 이것까지 가는데 한 3, 4년 이상 그렇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님한테도 그런 책이 있었군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쓰고 싶다, 써야겠다,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땐 책도 정말 술술 잘 써지는데 그거 없이 억지로 쥐어짠다. 그러면 사실 이거 책을 억지로 쓴 거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AI가 제시한 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내 생각이 넘쳐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주체성을 잃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은 이만큼이고 글은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없으면은 그냥 이만큼의 분량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뭐 이러고 있으면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사실 제가 글을 빨리 쓰는 것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역시 천재시군요. 네. 네? 역시 멘사 회원. 네. 이씨. 네. 그러니까 왜 초대 손님을 이 사람을 모신 거야 도대체? 본인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잖아요. 멘사 회원 얘기하고 있었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이 넘쳐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 글에 대한 주체성,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다. 맞아요. 사실 초고를 자기가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약간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초고를 얘한테 생성시키고 그리고 내가 거기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초고를 사람이 써야 AI 톤이 덜 나죠. 그러니까 나만의 글, 나만의 어떤 관점, 나만의 색깔이 있는 글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어투가 있는데 AI가 쓰면 너무 티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고를 사람이 쓰는 게 내가 네. 하고자 하는 말을 맞아요. 아주 서툴지만 일단 꺼내놓으면 그걸 매끄럽게 다듬는 건 오히려 맞아요. AI가 하니까 그러니까 짧더라도 네. 초고를 쓰고 그 다음에 수정을 AI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을 인간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만의 어떤 그 생각이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군요. 아마도. 결국 그러면 작가님이 보실 때 AI 시대 좀 경쟁력 있는 다른 글은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 있는 네. 글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오히려 서툰 글이 더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정중하고 너무 매끄러운 글 말고 네. 그냥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 있죠. 네. 모타도 좀 있고 네. 뭐 그런 글이 저는 오히려 더 읽기 좋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AI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냥 쓰면 그냥 매끄럽게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자 이번에는 서투게 해줘. AI가 안 쓴 것처럼 다시 써줘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AI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맞춤법 좀 틀리고 좀 버벅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맞출 수가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사람이 쓴 거는 오히려 이제 서툰 글이 됐구나. 네. 그게 사람의 증명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제되지 않은 글, 네. 딱딱하지 않은 글. 네. 근데 웃긴 건 AI가 그것도 흉내내 줄까 이러니까
이건 뭐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거 말고 중요한 건 자신만의 관점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관점 있는 글이라고 하면 어떤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색이죠. 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글에 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뭐 글이라고 하면 너무 분야가 포괄적이니까 뭐 이시안의 점심 약속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또 많으실 수 네. 있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기획안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쓸 때에 자신의 어떤 관점이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막 장황하게 설명해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딱 한두 줄 혹은 세 줄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업무에서의 관점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소설을 쓸 때는 내 이야기 중에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못 쓰시는 분도 네, 있고 네, 네. 또는 뭐 기획서를 쓸 때도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면서 못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 오히려 지금 그 쓰신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지만 일상 자체는 그쵸, 되게 평범하게 현실 소설이죠.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 인생을 잘 살아야죠. 잘 사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를 오랫동안 메리골드 밤 세탁소에 집필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에세이를 쓰다 보니 매일매일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글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도 물론 특별한 사건이라던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건들을 기록한 소설도 되게 많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제 멋지게 표현한 소설들도 많은데 메리골드 시리즈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과거의 작품들에 한해서 보면은 저는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소재이고 우리가 뭐 드라마 좋아하는 것도 특별한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도 좋아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처럼 소설도 그런 역할을 한 소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결혼을 하건 대학교에 입학을 하건 직장에 가건 연애를 하건 여러 가지 인생의 큰 이벤트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쓸 수는 없으니 우리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라고 한다면 내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감정을 기록해서 그것을 소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 그러면 글쓰기 좀 내가 훈련을 좀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어떤 그 루틴이 있다면 그 일기, 감정일기 이런 거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늘 추천하는 게 이제 우리 글자 쓰려면은 딱 정석이 세 가지잖아요. 네. 다독, 다작, 다상량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다작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지만 또 텍스트를 되게 많이 쓰는 또 네네.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책이 되려면 A4 100장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워드나 한글 문서 기준으로 폰트 10에서 11 기준으로. 네. 문단 간격은 160. 네. 그렇다면은 하루에 하나씩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쓰기로 뭐 오늘 있었던 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진짜 사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이상했다 등등.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좋았다. 네. 부장이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너무 싫었다. 근데 그랬는데 뭘 먹었는데 스트레스 해소됐다. 이런 네. 것들을 그냥 내 감정을 간단하게 나한테 100개를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쓰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 쓰는 훈련을 하시고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때 1시간 정도 네, 하루에 집중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핸드폰을 끄고 그거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30분 정도는 끌 수 있어요. 네. 저는 작업할 때 핸드폰 끄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집중하려고. 근데 전화하면 많이 받으시던데 요즘 작업을 잘 요즘에 이제 다른 활동이 많은 시기여서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시간은 이른 시간이니까 새벽이라던가 아이 보내자마자 보통 이제 저한테 연락하실 때는 그렇죠. 오후쯤에 그렇죠. 하시니까 새벽에 연락하는 건 이상하죠. 네. 오후는 이제 제가 아이 밥 해주려고 네, 집에 와서 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핸드폰 끄고 진짜 30분이라도 자신이 썼던 메모에서 하나를 골라서 뭐 소설을 쓰건 에세이를 쓰건 시를 쓰건 그 소재를 가지고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쓰셔도 되고 뭐 이런 타이핑 하셔도 좋아요. 이것을 진짜 100번만 해보시면은 내 소재 100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재 100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일 동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말에 민감하고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100개를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과 나를 좀 연결하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글쓰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카카오톡으로 나의 취향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보내놓으시면 내가 나랑 친해지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서 글쓰기가 이렇게 이로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쓰는 분야가 이제 에세이 소설 쪽이시니까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실용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쓰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도 어쨌든 내가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건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그런 얘기는 또 이렇게 남하고 공유하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의 분야에 한해서 그렇죠. 하는 네. 거고 또 교수님처럼 하시면 또 좋은 게 요즘에 이런 기록해주는 AI 네, 어플 네.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딱 기록해주면은 내가 이런 것을 했군 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 그럼 꺼내다 보면은 생각을 꺼내는 훈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분야에 그래서도 이제 막힘이 없진 않겠죠.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혹시? 저는 시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네, 14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제 첫 네. 글쓰기가 시작이 됐고 일기를 썼다가 제가 딸셋을 막는데 어떤 언니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봤자 첫째 아니면 둘째 언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언니라고 어떤 말을 언니? 하지 네, 일단 네. 그래서 그 뒤로 또 그때 종이에 쓰는 일기는 안 쓰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쓸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일기를 좀 많이 썼었죠. 또 일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독자를 상정한 게 아닌데 일기를 쓰다 보면 독자들이 생겨요. 맞아요. 집안 맞아요. 식구들 중에. 맞아요. 네, 참 이게 안 좋은 버릇인데 근데 지금은 SNS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네. 비공개로 하면 일기장을 이제 그렇게 오픈될 일은 많지는 맞아요. 않고요. 그러다가 오픈되면 난리가 나죠. 혹시 글쓰기 가르쳤던 그러면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제자 중에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글쓰기 가르쳤던 분들은 진짜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아직도 그러니까 제 글쓰기 수업이 끝났는데 아직도 본인들끼리 몇 년간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제 수업에 오셨었는데 글쓰기를 하시고 이제 이런저런 저런 마음의 정리가 되셔서 또 늦은 나이에 만학도로 다른 전공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매년 어떤 제가 서울 경기권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또 얼굴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찐팬이네요. 네. 네, 제가 작가 활동을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같이 늙어가는 팬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면 팬클럽 회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디까지 몇 명 오시고 뭐 응원법은 네. 뭐예요? 막 알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게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독자님들도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글쓰기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 되면 다 친해져요. 그래서 막 헤어지기 아쉬워서 울고 같이 막 떡볶이 먹고 네. 그런 아련한 추억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런 가족 같은 분위 글쓰기를 하면 좀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무래도 꺼내놓다 보니까 제가 또 하는 분야가 에세이 소설이잖아요. 글쓰기라는 이런 사실은 요즘에는 흔하지 않은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취향으로 서로 공유되는 그래서 연결되는 게 끈끈하군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 사회에는 책 읽기 글쓰기가 굉장히 고급 취미가 될 거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읽는 시대다. 정보들이 다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글을 많이 읽었던 시대는 없었고 역사상 가장 많이 글을 쓰는 시대다. 네. SNS에 맨날 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기 써 막 이래도 안 맞아요. 쓰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쓰죠. 하니까 그래서 글쓰기 그리고 글 읽기가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뭐 AI가 많이 그런 글들을 차지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건 AI가 쓴 거야, 이건 사람이 쓴 거야를 알아보는 눈들이 생기더라고요. 생기죠. 네. 그리고 AI는 좋은 글인데 기억이 안 남아요. 맞아요. 뭔가 없어요. 마음 한 구석에. 네. 너무 좋은 얘기야. 그런데 네. 이거를 밑줄을 쳐야겠다거나 생각이 난다거나 그런 글은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계속 나지 않을까, 글쓰기가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글을 쓰는 취향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글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는 직장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글쓰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글쓰기 그리고 뭐 취업준비생도 자기소개서 아직도 써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또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도 글쓰기가 중요한데 이런 좀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중요한 거를 뽑자면 왜냐하면 또 우리 윤정은 작가님이 뭐 소설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본데 또 생활인으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아주 유능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능하진 않았어요. 네. 작가 생활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의욕이 없었던 거지. 그때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그 직장 생활할 때. 자기 사업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분야도 사실은 많이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잘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건데 이런 실용적인 글쓰기의 중요한 점, 그러니까 그런 실용 글쓰기의 중요한 점은 간결함과 팩트 체크, 네. 미사여구, 절제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 반대네요. 미사여구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요. 실용적인 글쓰기에서 미사여구를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글쓰기 뭐 보고서라던가 자기계발서라던가 경제경영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업무 메일 올 때 간결한 게 좋지 않아요? 네. 미사여구 너무 많은 것보다. 맞아요. 즐거운 봄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아니 인사가 어제도 뭐 비가 왔었는데 딱 하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거든요. 콘텐츠 빨리 보내서 이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따만한 얘기를 쓰는데. 근데 저 젊은 시절엔 그거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정말 마음이 오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점점 제가 40대가 되고 네네. 이제 막 해야 할 일이 바빠지고 판단해야 될 게 네네. 많아지고 하루에 체크리스트 지워야 할 게 많아지면서 딱 간결한 업무 메일이 좋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글쓰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답장도 점점 요점만 핵심만 잘 보이게 쓰는 답장을 저도 업무에서는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하고 자료 보냈습니다. 끝 이렇게 하는 감사합니다. 거. 네. 하나 더 쓸 때도 있죠.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그 윤정원 정도. 드림.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간결, 팩트, 미사여구 줄임, 요점 정확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거든요. 자기가 쓴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우는 거다.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지워가지고 최대로 지워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가 전달되는 최소한의 그 글만 남겨라. 그게 잘 쓴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방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소설은 지금의 글쓰기와 맞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얘기해봤지만 뭐 짧은 SNS 글도 그렇고 실용 글도 그렇고 또 문학도 그렇고 어쨌든 글쓰기라고 하면 매체는 달라졌지만 글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꺼내놓는 건데 이 글쓰기의 가장 기본을 하나만 뽑자면 다상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철학, 자기 철학, 자기 네.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색깔. 이 중요하죠. 많이 생각했는데 내 철학이 없고 내 느낌이 안 묻어난다면은 그것이 확장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철학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하거든요. 결국 다상량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립되다 보면은 사는 일이 좀 덜 흔들리잖아요. 취향이 분명한 것을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철학하면 쇼펜하우어니 니체니 자신의 이렇게까지 가는 거 철학.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철학, 내가 자신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굳이 따지면 취향이 굳건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취향은 또 변하잖아요. 네. 취향이 굳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소나무처럼 하나의 취향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촌스럽다 그러고 네. 또 시대는 자꾸 바뀌어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삶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하나의 생각 같은 것이지 또 취향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도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맞아요. 잘못하면 고집이 되는 맞아요. 거고 아집이 되는 맞아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순간에 나의 철학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글도 쓰고 AI도 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도 하잖아요. 네. 계속 변하지만은 그것을 매 순간 정립하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긴 그 AI가 써준 것도 이제 뭐 버전 3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떤 걸 판단할까 그렇죠. 그것도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르다 아니면 무조건 1번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판단하는 것만 봐도 이건 누구가 얘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네네. 정도로 네. 일관성, 판단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그만의 어떤 철학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AI 시대의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작가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매일 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종이와 연필 혹은 펜으로 네. 질감을 느끼면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짧더라도 필사 많이 하시는데 내 생각을 쓰기 어려우시면 필사를 해도 좋고 질감을 느끼면서 쓰다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손 근육을 많이 쓰면 뇌가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꾸 나의 생각이 다양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뻗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감 있는 글쓰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이지만 윤정은 작가님은 AI를 쓰시나요? 저는 맛집 추천해줘. 맛집의 진심이시긴 하죠. 멕시코에서 아이와 가기 좋은 장소 추천해줘. 전등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등 어디서 사야 돼? 이런 거를 걔한테 물어보죠. 생활 정보. 네네. 왜냐면은 저 이제 2인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네. 이런 전등을 어디서 갈아야 하는지를 갑자기 나갔을 때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생활 정보를 물어봅니다. 저도 어저께 차 찍어가지고 부동에 갈아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돼?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게
게 많은데 좀 지인에게 물어보기 조금 너무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묻죠. 근데 그 얼마 전에 황석영 작가가 할매라는 네네. 책을 내면서 네. AI와 같이 사고해가지고 책을 냈다. 이걸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소설가 분들도 AI가 글을 써주는 건 아니지만 작업에 있어서 자료 그리고 뭐 이런 건 어때?라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요즘에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윤정은 작가님은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아직은 네. 서툴지만 제가 또 워낙 그렇게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사에 아주 매끄러운 기획을 받았을 때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좋아 이대로 쓰면 돼 했는데 안 써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을 쓰는 내내 통증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저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출판사에서 기획안을 주면 굉장히 잘 씁니다. 빠르게 기획안 많이 던져주세요. 사람마다 이게 그렇죠, 다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AI 시대 인간다움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네요. 사람 냄새 나는 법. 네,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자기 생각을 해야 되고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거구나 꺼내 보면 그 생각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신의 관점이 되고 가치가 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글에 드러나면 그게 사람이 가진 특징을 가진 글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멘사입니다.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다니. 싫어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네 그동안. 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맨선하고 했을 때 싫어하는 척하더니 좋아하셨군요. 그게 왜냐하면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맨사라고 알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긍정적이잖아요. 약간 그런데 그때는 너 맨사라면서 이런 것도 몰라? 약간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네. 저는 맨날 맨사 엄지척 해주니까 요즘 만나면 또 계속 해드릴게요. 맨사 엄지척. 정말 이게 약간 조롱당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AI가 쓰는 글이 이런 느낌이에요. 맨사 엄지척. 이런 글이 사람 냄새 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맨사 엄지척.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이거는 AI가 시킨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철학이 네. 없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윤정은 작가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또 글쓰기 뭐 후학양성이라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까지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느꼈던 글쓰기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글쓰기 강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 윤정은 작가님과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으시면 잘 찾아보셔서 검색하셔서 윤정은 작가님 또 클래스가 열리면 다 같이 가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작가한테 들을 수 있는 아이고.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아이고. 맨사 엄지척. 이거 약간 감정 들어갔어요. 이거 괜찮아. 네, 혹시 마지막 인사 하실? 네. 건가요? 뭐 네. 이시안의 점심 약속 저 시즌 1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시즌 2에도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 또 책 이야기, 글쓰기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시안의 점심 약속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그렇죠, 소울이 그렇죠. 담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러면 앞으로 너무 잘 되시길 바라겠고 세계 200개국 네. 아이고 200개국. 전 세계 200개가 아니죠. 197개인가 그러니까 아이고. 150개국 정도에 수출하는 그런 책 또 앞으로 계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